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최대헌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7월 셋째 주 글로벌 열쇠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벌레가 땅을 뒤덮은 장면.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심심찮은 실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삼육대학교의 김동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 벌레들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버그, 또 네. 키싱버그, 전부 뭔가 그 좀 사랑을 담은 그런 이름들인데 우리나라의 러브버그는 이제 소강 상태로 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키싱버그라는 게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키싱버그는 어떤 피해를 주는 어떤 벌레입니까? 일단 키싱버그는 이제 침노린재의 일종이고요. 네. 이제 이름과는 달리 이제 매우 위험한 해충으로 알려져 하하. 있습니다. 그래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암살자 곤충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남미에 주로 서식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남부라든지 유럽, 아시아 일부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돼서 이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고요. 1940년대부터 이제 조지아, 애틀란타 등 남서부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견됐지만 현재는 이제 텍사스 주에서도 발견이 되고 펜실베니아라든지 이제 펜실베니아 주까지 상륙을 하면서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키싱버그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제 사람 입 주변이라든지 이쪽을 물게 되면서 이제 키싱버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이제 이름과는 달리 이제 이 키싱버그 자체보다는 이제 분비물 속에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리게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려웠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를 긁다 보면 그렇죠. 이러한 그 기생충들이 이런 그 물린 부위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샤가스병이라는 이제 그 질병을 매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샤가스병이라는 것들은 이제 트리파소노마 크루지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발열이라든지 피로, 림프절 중대, 그다음에 국소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후기에는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이제 호흡기관 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심하면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샤가스병은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는 약 800만 건이 이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키싱버그의 이 키스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네. 흡혈귀, 암살자의 키스였군요. 네. 자, 그런데 키싱버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에는 유해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어떤 나라에서 어떤 벌레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네, 이제 원래 살지 않던 지역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항공기나 이제 선박 등과 같이 이제 교통수단 등이 이제 많이 발달되게 되면서 이제 네. 해외로부터 많은 종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종들을 이제 외래종 또는 외래 침입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외래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천적이 없거나 이제 번식력이 강해져서 이제 토착생물과 이제 생태계를 위협을 하거나 농작물이라든지 산림, 그다음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식한 종이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종이 아닌 침입종으로 발생한 사례들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아시안 바늘 개미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0개 주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독침에 의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응급실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등검은 말벌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 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등검은 말벌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유입이 돼서 점차 이제 북상하고 있는 사례들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등검은 말벌들은 이제 그 꿀벌들을 공격을 하면서 양봉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2025년 4월 기준은 이제 브라질 같은 중남미에서는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제 폭우 같은 이제 이상 기온 현상들로 인해서 모기의 서식지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댕기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는 이제 이집트 순모기의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질병들을 많이 매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캐나다에 이제 산소나무 딱정벌레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1,800만 헥타르에서 이제 산림 피해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온화해진 겨울과 이제 건조한 여름 덕분에 이제 유충들의 치사율이 감소를 하면서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과거에는요.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어서 큰 피해를 준다 이러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뭐 메뚜기 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무서움의 대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곤충이 이렇게 떼지어서 창궐하는 곤충 대발생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 같이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곤충들의 이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세대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곤충들은 이제 많은 알들을 낳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밀도가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환경 오염과 같은 이제 그 생태계 파괴들로 인해서 천적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그 외래 침입종과 같은 종들에 대해서는 천적 생물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곤충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는 이제 그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보통 이 매미나방들은 이제 산림에서 이제 알로서 월동을 하게 됐는데 겨울이 춥게 되면은 일부 알들은 이제 월동을 하다가 이제 그 동사를 하고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밀도가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봄철에 많이 우하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런 곤충들의 밀도도 증가를 하고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이런 곤충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 지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나 통영 같은 남해안 일부는 이미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자, 교수님, 그럼 앞으로 어떤 낯선 곤충들이 또 더 등장할 우려가 있을까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10년 전부터 아열대 지방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곤충들이 이제 남부에서 중부 지방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서 새로 발견된 곤충 중에 약 20에서 30% 정도가 아열대 종일 정도로 이제 한반도 곤충의 아열대화가 해마다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제 남쪽에서 적응한 곤충들이 이제 그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제 서식지를 넓혀가면서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견된 이제 신종이라든지 미기록종 곤충 65종 중에서 21종이 아열대 지방에서 온 곤충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경남이라든지 전남 지역에서 이제 아열대 곤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남에서는 지난해 새로 발견된 곤충 40종 중에서 9종이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37종 중에 8종이 아열대성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이제 이러한 그 아열대 곤충이 토착화되면서 이제 중부지방에서까지도 이제 본격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안 남았네요. 네. 네. 한반도가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아열대 곤충이 이제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종들의 이제 변화라든지 서식지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요.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징그럽다든지, 그러니까 즉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불편 정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곤충 대발생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상상 이상이라면서요.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해충과 익충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경제적이나 뭐 이런 그 환경에 도움을 주는 곤충들은 저희가 익충이라고 부르게 되고 네. 이러한 그 경제적이나 아니면 보건학적 그다음에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곤충들을 저희가 해충. 해충으로 부르게 되는데 사실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 환경에서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환경을 정화하는 이제 익충에 속하게 되지만 네. 이런 애들이 대량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민가로 넘어오고 이런 사체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악취가 발생하고 이러한 그 사체들을 먹으러 이제 쥐라든지 바퀴벌레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럼 2차적인 이제 그 환경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러브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곤충들이 이제 그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해충들도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식량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저희가 이런 그 곤충들이 대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도 같이 네.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게 질병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대발생하는 곤충의 이제 개체수를 줄이고 번식하는 해충도 좀 없애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얼마 전에 그 러브버그 창궐 때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살충제를 쫙 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살충제 사용이 그렇게 권장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살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타겟 생물 외에도 다른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러브버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림에 이러한 그 살충제를 쓰게 되면 그 러브버그는 지금 외래종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고요. 네. 이런 외래종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쓰다 보면 아직까지는 걔네들에 대한 천적 생물이 지금 그 러브버그를 가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천적 생물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이 러브버그는 다른 종에 비해서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우.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에 더 많은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브버그만 또 살아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환경에는 최대한 이러한 그 화학적 방제제는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제제라든지 생물학적인 방제제를 사용을 해서 타겟종만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마구마구 살충제를 뿌리다가는 모기 잡으려다가 이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지금이 교수님 곤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하는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 그 질병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장기 계획을 그 정책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질병청에 따르면 이제 그 최근 기후 위기로 이제 계절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라든지 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이제 전보다는 이제 앞당겨지고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봄과 가을에도 그 감시 체계가 그 감시라든지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 일괄적인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별 기후 특성별 을 반영한 이제 예측 기반 방제 체계로 전환을 한다는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밖에 이제 감시 체계도 이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6개 이제 권역별 감시 거점 센터를 이제 30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제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후 변화를 가장 먼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남부 지역인 이제 제주도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주도 지역에 이제 집중 감시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제 농림부와 이제 유관부처와 함께 이제 원헬스 기반 공동 감시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이 원헬스는 이제 사람과 동물, 환경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통합된 관점에서 마련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향후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정밀한 과학적 방제 전략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석유 강국에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사우디. 먼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부의 김두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솔직히 우리에게 사우디 하면 석유고 석유 하면 사우디죠. 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이 태양광 또 풍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석유 재벌인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사우디가 2016년도에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 즉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발표한 지도 한 9년 정도 흘렀습니다. 네. 이제 곧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인데 큰 얼개에서 보면 사우디의 생존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에너지 패권의 전환 과정에서
석유 왕국 그러면 사우디인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견고히 에너지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할 것이냐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사우디가 발빠르게 먼저 움직였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편중되면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사우디의 수출 품목 중에서 약 한 89%에서 80%, 현재는 80%까지 좀 내려왔지만 어쨌든 석유 관련된 수출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국가의 경제가 석유에 다 의존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에너지 다변화뿐만 아니고 경제 리모델링, 수출 구조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필요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물론 오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막, 그다음에 일조량 등등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갖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돈도 많고 석유 재벌이다 보니까 또한 에너지 패권국에서 현재 헤게모니도 갖고 있고 더구나 입지도 신재생 에너지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2016년도에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지금 결실을 맺는 중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석유라는 것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펑펑 솟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위험하다. 네. 생존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태양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는 또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죠. 어디입니까, 교수님? 인도죠. 네. 네, 인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제2의 중국, 네.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후보군 중에 가장 유력한. 자, 인도는 모디노믹스에 의해 경제 개발을 빠르게 하고 있죠. 경제 개발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과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인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쓸 것이냐, 물론 쓰고 있겠죠. 하지만 최근의 시정신의 흐름, 안보 자산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놓고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해야 되는 것도 인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당면한 숙명 같은 숙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 개발을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인도 역시도 신재생 쪽으로 빠르게 피버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도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에서 신재생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하. 이것은 파리 협정에서 따른 2030년도에 50%를 달성한다는 것에서 한 5년 정도 빠른 굉장히 속도이거든요. 앞당긴 거네요. 네. 인도 그러면 역시 정부 주도의 강한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피버팅도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근데 사실 이 기후 위기와 또 석유 자원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은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유 교수님, 유독 이 태양광에 최근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태양이 안 뜨는 지구상의 나라가 있을까? 없죠. 네. 다만 태양이라는 게 절반은 뜨고 절반은 뜨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나라, 즉 바람이 부는 나라가 한정돼 있고 조수간만의 차를 느낄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고 등등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늘 우리에게 절반 정도의 생활권에서는 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 네.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태양광이 온실가스의 감축 기여도가 실제 가장 현실적인 재생 에너지원으로서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양한 재생 에너지가 있겠으나 우리에게 늘 친숙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태양을 갖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린 페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린 페리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에너지의 가격 차이의 균형점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그린 페리티가 넘어섰다는 게 결국 이런 태양광 관련돼서의 경제적 효율성도 생산성도 상당 부분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도 자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공약이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을 팔아, 즉 채굴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에 나섰고 최근에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통과를 시키고요. 네. 자, 교수님, 이런 미국의 역행이 자칫 그 전체 태양광 에너지 산업 발전에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자, 이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됐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9월 1일부로 뭐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신재생의 에너지를 감축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법안입니다. 네. 이게 왜 나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면 이게 지속될지 아니면 그러다 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 나왔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네. 돈이 없어요. 즉 전반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는데 100%를 넘지 않고 이전부터 관리 가능했다면 지금 이런 법안은 오히려 없었을 겁니다. 네. 즉 미국이 보조금을 줄 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삭감이 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시대에 역행한 순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행이 모든 판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셰일 혁명이 터진 다음에 에너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지요. 자금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해석, 즉 이전 정부가 밀고 있었던 신재생을 공화당 정부가 반대한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궤에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보조금이 왜 나왔냐? 결국 미국 정부가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감축했던 그 품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면 교수님 머지않은 미래는 이제 기존의 석유를 이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 가시는 분 많은데 이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아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석유가 고갈된다고 저도 배우고 들어온 지도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석유가 고갈이 안 돼요. 네. 네,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아직까지 이상하게 오리무중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임새가 다릅니다. 흔히 석유의 주 쓰임새는 수송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세계하는 가정용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네네. 것이죠.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석유, 화석연료의 에너지는 글쎄요. 이런 측면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대체제보다는 오히려 보완 대체제가 보통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즉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꼭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 석유 에너지, 석유가 급격하게 수요가 줄어들거나 고갈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 그 전기차와 수소차가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를 누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전기차는 단거리, 수소차는 힘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 이렇게 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군요. 자,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요. 제약이 있죠. 날이 흐리거나 밤이 되면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 태생적인 단점마저 극복해내는 방법이 요새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갈릴레오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지구를 떠나는 거죠. 하하. 네, 우주에 가면 태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24시간 태양이 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주에 나가서 태양열을 모으는 것, 또한 그것을 저장하는 것, 그것을 안전하게 뿌리는 것. 즉 우주가 지금의 태양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에너지원은 고효율,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서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절반밖에 안 떠 있는 태양광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밤이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태양광 에너지가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사용하는 가정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더 깊숙이 들어올까요? 생각해 보면 일단 떠 있는 시간에 많이 응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될 것 같고요. 또한 한국의 주택 시장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인들이 또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는 다 똑같은 집에서 사느냐. 즉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태양광 페인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그것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아. 우리가 흔히 각 집마다 나와 있는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고 네. 페인트로서도 진화되는 것처럼 저는 각 개인들의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태양광을 충분히 흡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타날 것 같다. 즉 떠있는 시간 안에서 태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페인트부터 디바이스까지 여러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태양광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에너지 발전 비중, 교수님, 이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어느 네. 정도인가요? 일단 한국은 애석하게도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태양광에 적합한 지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하, 산도 많고요. 네, 또 평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평지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상 특성을 감안해 보면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자 단위 면적당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즉 여전히 기후는 척박하고 환경은 녹록치 않을 수 있겠지만 기술력과 집중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충분히 그것을 캐치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소도 2025년 7월 14일 기준으로 17만 개를 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규모가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규모이거든요. 따라서 농후하지요. 평지가 없다라는 건 상당히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인 집약도 또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력과 의지로 지형을 극복해내고 있다. 아직 속도는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금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에너지를 잘 보존해도요.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쭉, 그러니까 우리 하이웨이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 없이 엔드 클라이언트한테 공급해주는 그건 인프라거든요. 네, 그 최종 인프라를 소비자에게. 맞습니다. 네. 그 인프라를 어떻게 깔 거냐. 즉 경제재무보고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송해 배전망, 전력구매 계약,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등도 네.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번에 아리백의 이후에 상당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것의 일환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되고 상용화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의 척박함 또 환경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이 방향이 분명하다면 이제 좀 더 속도를 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경제학부의 김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